1955년 인디애나주 테레호트의 한 감리교회 현관. 일요일 아침 공기에는 아쿠아넷 헤어스프레이 향이 감돌았습니다. 한 여성이 장갑을 끼지 않은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뒤쪽 좌석에 있던 두 여성이 이를 알아챘습니다. 화요일이 되자 여성구호협회의 모든 여성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맨손을 드러냈다는 것이었죠. 다음은 모든 미국 여성이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입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배했던 25가지 패션 규칙입니다. 이 규칙들 하나하나에는 판결이 따랐으며 이제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일상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과거로 떠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탑 22부. 모든 드레스 안에 슬립 입기. 모든 드레스 안에는 슬립을 입어야 했습니다. 슬립을 입지 않는 것은 스타일의 선택이 아니라 스캔들이었습니다. 1954년 시어스 백화점에서 밑단에 레이스가 달린 바바존 화이트 나일론 슬립의 가격은 2.98달러였습니다. 엉덩이를 감싸며 내려앉는 원단에 시원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최소 3벌의 슬립을 소유했습니다. 밝은색 드레스용 흰색, 그리고 네이비나 어두운 울 소재용 검은색이었습니다. 슬립은 햇빛에 속이 비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실루엣을 매끄럽게 해주고 겉옷이 스타킥스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서 바람에 면 스커트가 날렸을 때 슬립을 입지 않았다면 그녀가 우체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슬립은 대중 앞에 서는 여성의 은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슬립은 기초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역시 그만큼 엄격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탑 24. 구두와 핸드백 맞추기. 여성의 구두와 핸드백은 색상이 일치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같아야 했습니다. 블랙 에나멜 펌프스에는 블랙 에나멜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브라운 캡스킨 구두는 브라운 캡스킨 가방을 의미했습니다. 1956년 JC 페니에서 여성들은 하나를 살 때 다른 하나를 고려하지 않고 구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상점들은 댄스 파트너처럼 조화로운 세트를 나란히 진열했습니다. 잡지 광고도 그것들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네이비 구두에 블랙 핸드백을 들면 당 건너편에서 말없이 쳐다보는 시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였습니다. 색상을 맞춘 여성은 세상에 자신이 그날 아침 세심하게 신경 썼으며 아직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탑 23. 항상 깨끗한 손수건 소지하기. 숙녀는 지갑에 깨끗한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집 열쇠만큼이나 필수적이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코바늘 장식이 있거나 이니셜이 새겨진 하얀 면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잡화점에서 5센트면 살 수 있었던 이 손수건은 따뜻한 다리미로 다려 단단히 접은 뒤 콤팩트와 동전 지갑 옆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닦아내거나 장례식에서 눈가를 훔치거나 교회 계단에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거나 자신보다 더 필요로 하는 낯선 사람에게 건네주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손수건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성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녀는 침착하게 세상을 맞이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탑 22. 올바른 치마단 길이.
올바른 치마단 길이가 있었고 모든 여성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낮에 입는 드레스는 종아리 중간, 교회에 갈 때는 무릎 바로 아래, 저녁에는 발목 길이였습니다. 1947년 디올의 뉴룩 이 실루엣을 재정립했고 50년대에 이르러 규칙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성은 모든 드레스의 단을 직접 줄이거나 재봉사에게 25센트를 주고 맡겼습니다. 누군가 잣대를 들고 그녀 주위를 도는 동안 그녀는 부엌 의자 위에 서서 분필로 표시를 했습니다. 1인치만 짧아도 해퍼 보였고 1인치만 길어도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허용 오차는 약 2인치에 불과했습니다. 치마단은 인치 단위로 측정되었지만 인격으로 평가되었으며 방 안의 모든 여성은 한눈에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마단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면 칼라에 무엇을 입었는지는 그녀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Top 21. 칼라와 커프스 세트. 여성들은 같은 드레스를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 탈착식 칼라와 커프스를 사용했습니다. 흰색 면 피크 칼라, 레이스 소재의 피터팬 칼라 또는 아일릿 장식이 있는 오간자 커프스 등이 있었습니다. 울러스 자파 코너에서 한 세트에 50센트였습니다. 평범한 어두운 색 드레스의 목선과 손목에 핀이나 스냅으로 고정하고 매주 교체했습니다. 드레스는 그대로였지만 칼라가 여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월요일에 흰색 면, 수요일에 레이스, 일요일에 최고급 오간자, 하나의 드레스로 3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6벌의 드레스를 살 여유는 없었지만 6개의 칼라는 살 수 있었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깨끗한 흰색 칼라를 입은 창의성이었습니다. 5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큰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립은 $3였고 3년 동안 입었습니다. 손수건은 5센트였습니다. 칼라 세트는 빵 한 덩어리보다 쌌습니다. 이 규칙들은 돈을 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고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는 한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규칙을 따르는 여성은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잘 관리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탑 20. 계절별 옷장 정리. 1년에 2번 여성은 옷장 전체를 정리해 넣고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10월에는 여름 옷을, 4월에는 겨울 옷을 꺼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렉솔에서 한 상자에 10센트 하는 삼나무 향주머니나 나프탈렌 팩을 사용했습니다. 접힌 부분마다 얇은 습자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울 스커트는 낡은 베갯니스로 감쌌고 여름 면옷은 보관하기 전에 다림질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토요일 오후 내내 걸렸습니다. 닫힌 침실은 삼나무와 장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밀짚 모자는 맨 위 선반의 둥근 모자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흰색 구두는 키위 구두약으로 닦아 플란넬로 감쌌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인은 1년에 약 80파운드의 옷을 버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옷을 재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마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림질을 마친 준비된 상태로 다시 꺼냈습니다. 탑 19. 앞치마 규칙. 여성은 집안일을 할 때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이어스 테이프로 손수 꿰맨 면 사료 포대 앞치마를 아침 6부시에 하우스드레스 위에 입었습니다. 그것은 비스킷의 밀가루, 스토브의 기름때, 빨래의 퓨백제를 막아주었습니다. 끈은 뒤에서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그녀는 단숨에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접어두고 드레스를 매만지고 머리를 정돈한 뒤 방금 전까지 엎드려 바닥을 닦지 않은 사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는 노동과 겉모습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단지 그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또 다른 규칙이 있었습니다. 탑 18. 하우스 드레스. 여성은 아침 집안일을 할 때 하우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몽고메리 워드 카탈로그에서 1.69달러에 파는 스냅 단추가 달린 면 하우스 드레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킹 없이 납작한 슬리퍼와 함께 신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식사, 설거지, 걸레질, 빨래를 위한 유니폼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뒷문으로 찾아오면 하우스 드레스 차림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앞문으로 오면 안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데는 4분이 걸렸습니다. 하우스 드레스를 벗고 거드를 입고 스타킹, 드레스, 구두를 신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실에 도착할 때쯤 그녀는 다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아침 안에 2명의 여성이 살았습니다. 한 명은 바닥을 닦았고 다른 한 명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탑 17. 부활절 전에는 에나멜 가죽. 금지 에나멜 가죽 구두에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주일과 노동절 사이에만 신었습니다. 그 외의 달에는 옷장 속에 머물렀습니다. 소녀들을 위한 블랙 에나멜 메리제인과 여성들을 위한 에나멜 펌프스가 있었습니다. 높은 광택은 방 안의 모든 빛을 반사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부활절 전날 밤 바셀린으로 구두를 닦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에나멜 가죽을 처음 신는다는 것은 봄이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노동절이 지나면 구두는 플란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월에 에나멜 구두를 신는 것은 교회에 수영복을 입고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규칙에는 논리가 없었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언제 에나멜 가죽을 신어야 하는지 아는 것과 그 위에 입을 드레스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탑 16. 바느질은 기본. 여성에게 바느질은 취미가 아니라 요리와 다를 바 없는 기본적인 생활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싱어 발틀 재봉틀이나 1953년 당시 64달러였던 휴대용 경량 재봉틀을 사용했습니다. 맥콜스와 심플리시티의 옷본은 각각 35센트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학교 드레스를 만들고 자신의 스커트를 수선했으며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남편의 바지 허리둘레를 늘렸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실감개가 감기는 소리와 갓 자른 면의 냄새가 났습니다. 빨간 토마토 모양의 핀 쿠션에서 빼낸 시침핀으로 옷본 조각들을 원단에 고정했습니다. 오늘날 온라인에서는 캡슐 옷장을 배우고 덜 사고 더 많이 만드는 젊은 여성들의 거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70년 전에 35센트짜리 옷본과 부엌 식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재봉사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저 옷을 갖춰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봉틀은 단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10가지 규칙을 살펴보니 하나의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 여성들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림질하고 꿰매고 수선하고 습자지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부엌 식탁 너머로 소매에 핀을 꽂으며 하나씩 전수되었습니다. 그 지식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고칠 줄 아는 여성에게는 구독 서비스를 팔 수 없으니까요. 탑 15. 머리 손질은 필수. 여성의 머리는 자연스럽거나 바람에 말린 상태가 아니라 세팅되고 스타일링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머리는 반드시 손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빗지질하지 않은 머리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공개적인 고백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밤에는 핀컬을 말았고 화장대에서는 브러쉬 롤러를 감았습니다. 길쭉한 파란색 캔에 든 아쿠아넷은 89센트였습니다. 매주 미용실에 가서 1.5억 달러를 내고 샴푸와 세팅을 받았습니다. 웨이브 클램프가 딸깍거리는 소리와 멧돼지 털 브러쉬가 갓 세팅된 머릿결을 빗어내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푼 채로 우편함에 가지 않았고 빗질을 하지 않고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허영심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그녀가 시간과 규율,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아침에도 특히 그런 아침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탑 14. 수선 자국은 보이지 않게. 터진 솔기, 떨어진 단추, 해진 치마단은 옷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수선해야 했습니다. 눈에 띄는 흠집은 눈에 띄는 실패였습니다. 반지꼬리에는 다닝 에그, 수선용 달걀 모양 도구, 색을 맞춘 실타래, 그리고 울워스에서 5센트에 산 바늘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달걀 위에 양말을 씌우고 수선 자국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꿰맸습니다. 풀린 치마단은 10분이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떨어진 단추는 단추병에서 찾아 달았습니다. 그 메이슨병에는 낡아서 버린 모든 옷에서 떼어낸 단추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단 단추가 튼튼한지 시험해보는 희미한 똑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꿰맨 자국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선한 드레스를 불평 없이 입는 여성은 존경받았지만 수선하지 않은 옷을 입는 여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선 자국이 보이지 않아야 했다면 다림질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탑 13. 모든 것을 다림질하기면은 구겨졌고 모든 것이 면이었으므로 모든 것을 다림질했습니다. 셔츠, 드레스, 베갯잎, 식탁보, 손수건, 심지어 침대 시트까지도요. 1955년 제너럴 일렉트릭 스팀 다리미의 가격은 7.95달러였습니다. 나무 다림판은 부엌문 뒤에 납작하게 접어두었습니다. 코르크 스프링클러 뚜껑을 덮은 초록색 코카콜라 병으로 분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축축한 옷가지들은 단단히 말아서 다림질할 준비가 될 때까지 아이스박스에 보관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면 면에 닿은 뜨거운 풀냄새와 스팀이 뿜어지는 슉슉 소리가 났습니다. 4인 가족의 옷을 다리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칼라는 납작하게 다려졌고 모든 주름은 빳빳하게 잡혔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자는 단지 구겨진 셔츠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를 그런 차림으로 집 밖에 나가게 내버려둔 여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탑 12. 주일의 나들이 옷. 여성은 가장 좋은 드레스를 교회를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그 옷은 다른 날에는 입지 않았습니다. 전용 옷걸이가 있었고 특별히 관리되었으며 고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레이스 칼라가 달린 네이비 레이온 크레이프 드레스, 싸게 단추가 달린 핏되는 자켓, 그리고 이에 맞춘 모자, 장갑, 핸드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드레스는 세탁소 비닐 커버를 씌워 옷장 맨 앞에 보관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구두를 닦아두었고 잠들기 전 침대 위에 드레스를 펼쳐두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족들은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차 안에서는 풀 먹인 냄새와 구두향 냄새가 났습니다. 교회 좌석은 드레스가 존재하는 곳이었고 드레스는 여성이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주일의 나들이 옷은 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든 여성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옷을 입었고 또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주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밖을 나서는 모든 외출에는 똑같은 기대가 따랐습니다. 탑스빌, 어떤 심부름에도 차려입기. 여성은 제대로 된 드레스, 스타킹, 구두를 갖추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식료품점, 우체국, 잡화점에 갈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A&P 마트에 우유를 사러 갈 때도 셔츠웨이스트 드레스에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에 차 안에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7월에도 피글리 위글리 마트, 철물점, 은행에 갈 때는 모자를 썼습니다. 모든 공공장소는 무대였고 그녀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국 여성 4명 중 3명은 운동복 차림으로 자주 외출한다고 말합니다. 1953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었으며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경계는 현관문에서 그어졌습니다. 15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이 모든 규칙은 같은 배심원, 즉 다른 여성들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패션 경찰도 없고 딱지도 없었지만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브리지 게임 테이블에서의 조용한 한마디, 학부모 회의에서 치켜 올라간 눈썹, 또는 0.5초 동안 머물며 완전한 문장을 전달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저 여자 지난 목요일에도 저 드레스 입었잖아. 치마단이 내려오고 있네. 스타킹 솔기가 삐뚤어졌어.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여성은 죄수이자 간수였습니다. 그녀는 규칙을 집행하기 때문에 규칙을 따랐고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규칙을 집행했습니다. 그 순환 고리가 50년 동안 전체 구조를 지탱했습니다. 탑 10. 보석에도 시간이 있다. 어떤 장신구는 낮을 위한 것이었고 어떤 것은 저녁에만 착용했습니다.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눈에 띄는 실수였습니다. 시어스 카탈로그에서 2.98달러에 파는 리슐리유의 모조 진주 한 줄은 카디건과 데이드레스에 매치했습니다. 코스튬 주얼리 코너에서 산 클립형 라인스톤 귀걸이는 토요일 밤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금은 오후를 위한 것이었고 은은 저녁을 위한 것이었으며 브로치는 올코트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칵테일 반지는 옷이 이전에는 절대 끼지 않았습니다. 이 규칙들은 구체적이고 보편적이었으며 완전히 암묵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보석은 그녀의 재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몇 시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 지식은 그녀가 진주를 얻은 곳과 같은 곳, 바로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탑 9. 외출 전 파우더와 립스틱. 맨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우편함을 확인할 때조차도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매번 파우더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맥스 팩터 팬케이크 메이크업, 65센트짜리 분홍색 상자에 든 코티 에어스펀 파우더, 그리고 1.10달러짜리 레블론의 체리스 인 더 스노우 같은 립스틱을 사용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컴팩트 거울이 있었고 걸쇠가 딸깍하는 소리, 튜브를 돌리는 소리, 티슈에 입술을 찍어내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는 유리 너머로 60초 만에 그녀의 피부색에 맞는 제품을 찾아주는 판매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얼굴 제품에만 1년에 300달러 이상을 씁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1년에 4달러를 썼고 평생 매일 같은 빨간색을 발랐습니다. 립스틱은 장식이 아니라 갑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하기 위해 그것을 발랐습니다. Top 8. 외출할 때는 모자 쓰기. 여성은 뒷마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으로 외출할 때면 항상 모자를 썼습니다. 모자 매장에서 필박스 모자는 2.5억 달러였습니다. 여름용으로는 챙이 넓은 밀집 카트휠 모자가 있었고 가을용으로는 펠트 클로슈 모자가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모자핀을 꺼냈습니다. 모자는 코트, 드레스 또는 장갑과 색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최소 3개의 모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갈 때 쓰는 것, 백화점 갈 때 쓰는 것, 그리고 교회 갈 때 쓰는 가장 좋은 모자였습니다. 각도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핀을 꽂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자는 그녀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되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집에서 모자를 벗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조용한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현관문 옆에 모자거리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였습니다. 탑 7. 교회에서는 머리 가리기. 가톨릭, 루터교, 일부 침례교를 포함한 많은 교파에서 여성은 예배 중에 머리를 가렸습니다. 이는 모자, 스카프 또는 미사보를 의미했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만틸라는 작게 접혀 지갑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눈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0.5인치 그물이 달린 베일 모자도 있었습니다. 가톨릭 여성들은 1983년까지 교회법에 따라 머리를 가렸습니다. 머리덮개 없이 미사에 도착한 소녀는 본당에 들어서기 전에 정수리에 티슈를 얹고 실핀으로 고정하곤 했습니다. 레이스가 펼쳐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향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인 향기, 그리고 긴 강론 시간 동안 이마에 닿는 베일의 가벼운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되었다가 잊혀지고 다시 설명되었습니다. 베일은 남았고 그녀가 얼굴에 바르는 것 역시 그와 같은 수준의 정밀함을 유지했습니다. 탑 6. 립스틱과 매니큐어 색상 맞추기. 여성의 립스틱과 매니큐어는 같은 색상이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색이 아니라 완전히 같은 색이어야 했습니다. 레블론은 1930년대 후반부터 Fire and Ice, Cherries in the Snow, 핑크 라이트닝 같은 색상으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각각은 립스틱 튜브와 그에 맞는 네일 레커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함께 샀습니다. 토요일 밤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매일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입술과 손톱의 빨간색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눈에 띄는 실수였습니다. 립스틱 튜브는 지갑에 있었고 매니큐어 병은 화장대에 있었습니다. 같은 색상, 다른 방,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레블론은 허영심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들은 색상 번호를 부여했고 그녀는 남편의 셔츠 목둘레 사이즈를 외우듯 그 번호를 외웠습니다. 둘 다 그녀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20가지 규칙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진실이 명백해집니다. 이 여성들은 과하게 차려입은 것이 아니라 무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모자, 모든 장갑, 색을 맞춘 모든 입술과 손끝은 여성에 의해 설계되고 여성에 의해 집행되며 오직 여성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남자들은 칼라 세트를 눈치채거나 스타킹 솔기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했습니다. 이것은 유창하고 정확하며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1960년대에
이 규칙들이 무너졌을 때 잃어버린 것은 단지 옷장만이 아니라 문법이었습니다. 여성이 입을 열지 않고도 내가 여기 있고 나를 얕보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었던 전체 구조가 사라진 것입니다. 탑 5. 공공장소에서의 장갑. 여성은 집을 나설 때 장갑을 꼈습니다. 여름용 흰색 면 쇼티 장갑은 한 켤레에 39센트였고 겨울용 키드 가죽 장갑은 3달러였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갈 때,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시내로 쇼핑하러 갈 때 장갑을 꼈습니다. 숙녀는 악수하기 위해 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화장할 때만 벗었을 뿐 그 외에는 벗지 않았습니다. 현관홀의 장갑 서랍에는 최소 6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리면 가죽과 텔컴 파우더의 옅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장갑을 꼈고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벗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관절 위로 면이 조용히 늘어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갑은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옷차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내에서 맨손을 드러내는 것은 미완성의 손이었고 미완성의 여성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잊어버린 여성이었습니다. Top 4. 노동절 이후 흰색 옷 착용 금지. 흰색 옷, 흰색 신발, 흰색 핸드백은 모두 노동절이 지나면 치워졌고 현충일이 될 때까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에 가장 널리 알려진 패션 규칙이었으며 그 이면에는 아무런 실용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흰색 스펙테이터 펌프스는 9월 첫째 주에 플란넬 천으로 감싸 보관되었습니다. 흰색 리넨 드레스는 세탁 후 의류 커버에 밀봉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이 관습은 절대적인 진리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부유층이 신흥 부유층을 구별하는 방법이 되었고 신흥 부유층은 규칙을 모르는 것이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에 빠르게 이를 배웠습니다. 이 규칙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규칙일수록 깨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기는 것은 애초에 그 규칙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흰색에 허용되는 계절이 있었다면 맨살에는 허용되는 계절이 아예 없었습니다. 탑 3. 맨다리 노출 금지. 여성들은 집을 나설 때마다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맨다리는 품이 없고 천박하며 많은 사교계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일론 스타킹은 한 켤레에 1.29달러였으며 4개의 금속 가터 클립으로 거들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은 악명 높았습니다. 여성들은 손톱이 얇은 나일론 천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스타킹을 당겨 신었습니다. 한 번만 올이 나가도 스타킹 전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올이 나갈 때를 대비해 여성들은 지갑에 여분의 스타킹을 챙겨 다녔습니다. 올이 풀린 곳의 맨 위쪽에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했습니다. 교회 사교 모임 중에 올이 나가는 조용한 굴욕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7월에도 식료품점에 갈 때도 스타킹을 신었으며 그것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1년에 약 12켤레를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규칙의 대가였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인내심, 그리고 아침마다 한쪽 다리씩 스타킹을 말아 올리는 동안에 고요함이 필요했습니다. 탑 2. 솔기는 일직선이어야 함. 솔기가 있는 스타킹은 각 다리의 뒷면을 따라 짙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솔기는 완벽하게 일직선이어야 했습니다.
비뚤어진 솔기는 여성이 서둘러 옷을 입었거나 더 나쁘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증거였습니다. 여성들은 침실을 나서기 전에 손거울로 확인하거나 딸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솔기는 발뒤꿈치부터 무릎 뒤쪽까지 수직선처럼 곧게 뻗어 있어야 했습니다. 중심에서 4분의 1인치만 벗어나도 방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성이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똑바른 상태로 살 수도 똑바르기를 바랄 수만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확인하고 조정하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선은 제대로 옷을 갖춰 입은 것과 대충 입은 것의 차이였으며 대충 입은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타킹, 모든 솔기, 완벽하게 떨어지는 모든 드레스 아래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입는 것이자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탑 1. 거들. 모든 여성이 거들을 입었습니다. 체격이 큰 여성뿐만 아니라 마른 여성과 젊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입었습니다. 16세 소녀도 몸에 맞춰 거들을 입었습니다. 플레이텍스 리빙 거들은 백화점 카운터에서 테니스공 캔처럼 길쭉한 금속 튜브에 말린 채로 3.95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튜브를 열면 고무 냄새가 났고 피부에 닿는 라텍스의 당김이 있었습니다. 스타킹을 고정하기 위해 밑단에는 4개의 금속 가터 클립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클립들이 탁 하고 닫히는 특유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아침 식사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것을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라텍스가 몸에 열을 가두어 마치 두 번째 날씨층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보정 속옷 산업의 가치는 연간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스팽크스와 그 모방 제품들은 현대적인 이름과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을 내세워 거들을 재창조했습니다. 1953년의 여성들에게는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저 옷을 입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거들을 보지 못했지만 여성들은 하루 종일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밤에 후크를 풀고 욕실문에 걸어둘 때 나는 소리는 마침내 여성이 숨을 쉴 수 있게 허락받는 소리였습니다. 4천만 명의 여성들이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일을 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그것을 편안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필수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25가지의 규칙, 그중 어느 하나도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규칙들을 만든 세기를 살아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몸에 밴 습관, 거울 확인,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는 어머니들의 조용한 교정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어딘가에서 80대 여성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하얀 손수건을 네모 반듯하게 접어 지갑에 넣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지금 와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잊혀진 기준들을 되짚어보는 이 여정이 지나간 시대의 우아함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감추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의 유산을 보존합시다. 역사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